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사흘째 이어진 경남 함양 산불의 주불이 조금 전 5시를 기해 진화됐습니다. 축구장 325개 넓이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험한 산세,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한때 불씨가 되살아나기도 해서 현장에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암이 흘러내리듯 긴 띠를 이룬 채 사방으로 일렁이는 불길. 산불은 세찬 바람을 타고 위로 아래로 굽이 돌며 진화대원까지 덮칠 기세입니다. 아니 위에 있지 말고 내려오는 게 안 됐으니까. 지금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젯밤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사흘째 번지면서 집도 밭도 폐허가 됐습니다. 바람이 막 너무 거세게 불다 보니까 불이 이제 강 건너 물 건너시듯이 얘가 불길이 그렇게 떠나지더라고요. 산불 피해 규모는 축구장 325개 크기인 232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올해 첫 대형 산불이 발생한 만큼 산림청은 어젯밤 산불 확산 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 2차 발령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이 모조리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돌축대도 이렇게 새까맣게 숯덩이처럼 그을렸습니다. 밤새 타오른 화염에 5개 마을 주민 160명은 불이 나게 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일일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일단 빨리 빠져나가자. 그래서 일단 조그마한 자기의 성품만 챙겨가지고. 긴박한 와중에도 이웃을 먼저 챙긴 덕에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장애를 입고 있잖아요. 와서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고 산불의 몸집을 키운 건 건조한 날씨와 강풍, 험준한 지형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칠 우려가 너무 크고 산 호세가 너무 험하니까 물호수가 같지 않습니다. 실제 어제 오후 66%까지 오른 진화율이 한때 반토막이 나기도 했습니다. 헬기와 장비, 인력이 총동원되면서 오늘 오후 5시 주불은 잡혔지만 이따금씩 부는 강풍에 불씨가 되살아나진 않을까 걱정은 여전합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올해 발생한 첫 대형 산불에 함양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대피소에 나가 있습니다. 네, 배승주 기자, 주민들은 언제쯤 마을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네, 제 뒤로 텐트가 보이실 텐데요. 현재 5개 마을 주민 130여 명이 37개 간이 텐트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민 30여 명은 친척집이나 인근 요양원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조금 전 산림청이 주불 진화를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오늘 밤 이곳에서 하루를 더 보내게 됩니다. 잔불 등 상황을 보고 내일쯤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함양에서 산불을 겨우 잡았더니 이번에는 경남 밀양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경남 밀양시에 있는 야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산림청은 조금 전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주민에게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도 내려져 함양에 있던 소방 인력과 장비 인류가 밀양으로 이동 중입니다. 밀양을 비롯해 오늘 하루에만 강원, 정선 등 전국 5곳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났습니다. 앞서 지난 토요일엔 12건, 일요일엔 3건 등 주말 동안 모두 15건에 달하는 산불이 전국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산불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거센 바람 등 다른 요인도 있지만 건조한 날씨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경남 지역에 내린 비는 1mm에 불과했습니다. 평년의 1.6% 수준입니다. 경남뿐 아니라 부산과 울산, 경북까지 영남권 대지가 바싹 메말랐습니다. 부산, 울산, 경북 지역엔 역대 가장 긴 53일 동안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산림청은 지난달부터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봄철이 아닌 1월에 경계 단계가 발령된 건 처음입니다. 다만 내일 산불 지역 일대에 최대 40mm 비가 예보돼 있어 잔불 정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함양 유림명 어울림체육관에서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열리고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여도영 기자, 회의는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까?
네, 회의는 오후 5시에 소집을 해서 조금 전인 오후 6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앞서서 파견 해제됐던 검사들까지 다 불러 모았는데요. 오늘 회의에선 지규현 재판부의 1심 판단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항소할 중요한 쟁점 등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1심 선고 직후에는 사실 인정과 또 양형에 상당히 아쉽다 이런 특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떤 점에서 반발하고 있습니까? 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지규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실패한 계엄 그리고 초범,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최저형인 무기징역 중에서 최저형이 선고된 점 그리고 이 감경 사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요건 등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취지의 판결과 계엄 선포 결심 시기를 계엄 선포 이틀 전으로 좁힌 점 등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 내부에서는 범죄 사실을 5분의 1로 좁혔다라는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항소할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예,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이 열리죠. 항소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재판을 맡게 되죠? 그렇습니다. 서울고법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됐고 배당 절차에도 시작됐습니다. 형사 1부와 12부 이렇게 각각 배당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특검 측이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곧바로 배당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앞서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가담 사건 역시 오늘 형사 1부와 형사 12부에 각각 배당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다른 재판을 이 시각 받고 있다면서요. 오늘 출석은 했죠? 네, 북한 무인기 관련 사건 일반 이적 사건 재판 오늘 열렸습니다. 앞서서 윤 전 대통령 19일 1심 선고 이후에 나흘 만에 법정의 모습을 보인 건데요. 지난 1심 선고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은 이 법관의 개인적인 양심과 법의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라면서 반발했습니다만 오늘 법정에서는 평소와 같은 정장 차림으로 특별한 표정 변화 없이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여도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2차 특검이 모레 출범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관련된 의혹을 비롯해 수사 대상이 17가지에 달합니다. JTBC의 취재 결과 2차 특검은 최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창형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특검은 경기도 과천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막바지 수사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 20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특검은 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시도 의혹과 방첩사 블랙리스트, 김건희 씨 관련 의혹 등 모두 17가지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속 계엄 기획 의혹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에서 지규현 재판부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첩엔 국회 봉쇄 등 계엄 당일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내용과 북방 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와 같은 시나리오가 담겼습니다. 권 특검도 밝혀내야 할 게 많다고 했습니다. 아직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서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사실규명을 먼저 하는 것이. 김건희 씨 관련해선 도이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있습니다. 2차 특검은 기존 특검처럼 방대한 의혹들을 전방위로 들여다보기보단 굵직한 사건들 중심으로 처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검은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재판에 법무부 전현직 간부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계엄 당시 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박 전 장관이 침묵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가 공개되자 박 전 장관이 야당과 결탁했나라며 질책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오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죄 재판에는
승재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계엄 당시 박 전 장관 주재로 열린 법무부 회의에 참석한 인물입니다. 승 전 국장은 박 전 장관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이 선언이 되었으니 합수부라는 게 창설될 수 있다. 요청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뭘 할지는 준비를 해야 될지 뭘 할지 고민해봐라 정도. 포고령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률 검토를 제안했지만 박 전 장관이 침묵했다고도 말했습니다. 77조 6항에 반할 염려가 있으니 반드시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말에 어떤 대답이나 반응을 보였나요?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특별한 말씀 없으시고 그래서 회의는 그로부터 그냥 끝났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배상업 전 출입국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이 일어난 것 알고 있느냐며 빨리 와라, 그리고 출국 금지팀을 빨리 대기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배 전 본부장은 내란 수사가 시작된 뒤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출국 금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씀입니까? 네. 예, 출국 금지했습니다. 출국 금지 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한 5분 10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박 전 장관으로부터 질책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이 왜 출국 금지 사실을 국회 법사위에서 답변했느냐며 야당과 결탁했느냐고 질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배 전 본부장은 질책을 받은 이후 사직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뒤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원 상당수가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 사퇴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 지도부는 당명 개정이나 행정통합 같은 다른 주제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자 일부 의원들은 입틀막이라며 퇴장해버렸습니다. 우원석 기자입니다. 윤어게인을 선언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 발표 뒤 처음으로 열린 의원총회. 장 대표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될 줄 알았는데 정작 3시간 동안 주로 논의된 건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주로 행정통합인지 너무 시간 끌기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부가 1시간 넘게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당명 개정 문제를 설명한 겁니다. 왜 시간 끌기를 하느냐며 장 대표의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장 대표는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당원 상당수가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은 잘못됐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입장문은 이런 당심을 반영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곧바로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이성권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당심이 아닌 민심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전륜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장 대표의 생각과 전륜 중 무엇이 옳은 길인지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의원들이 비밀투표를 해보자. 그리고 전 당원들한테 물어보자. 우리가 윤어게인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 당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의견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토론 요구는 묵살됐고 입틀막 총회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당내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지도부를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전 하겠다던 당명 개정도 선거 뒤로 미뤘습니다. 이름도 색깔도 바꿔 쇄신하겠다더니 이제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돌연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던 배현진 의원 징계 논의도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오락가락 행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당원 70%의 지지를 얻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해왔던 당명 개정. 당명 개정을 통한 이기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당원분들의 분명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 최종 당명 후보 2개를 놓고 고심하더니 돌연 당명 개정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 시간이 촉박한 부분도 있고요. 한 지도부 관계자는 최종 당명 후보들이 지나치게 진보적이고 시민단체를 연상케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고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큰 탓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청년이 당명을 다시 쓴다는 의미로 여의도 당사에 설치된 이 조형물은 당명 개정이 연기되면서 곧바로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당명 개정 결정도 중단 결정도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진 데 대해 의원들의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당명 개정 논의 절반? 지금 1시간 넘게. 오늘도 여론조사에서 대폭락한 걸로 아는데 이런 한간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의부터 당원권 1년 정지 결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시키던 친한계 배현진 의원 징계에 대한 논의도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당 안팎의 징계 철회 요구를 잠시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지도부가 당의 중요한 결정들을 번번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을 하루 앞두고 치러질 이번 선거.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 성격도 띌 텐데요.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여당 후보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최근 4주 연속 이렇게 상승하면서 58.2%를 기록하고 있어서입니다. 민주당은 TK를 뺀 나머지 전 지역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서울과 부산 선거에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끊어내지 못하면서 당 내에서도 이번 선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선 이후 정치권의 운명을 가를 부산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한민정 기자가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부산은 지난 대선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 등 보수 진영 후보들에게 20%포인트가량 더 많은 표를 준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해수부 이전 등의 속도를 내며 민주당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유력한 시장 후보로 떠오른 상황. 일 잘하는 사람 뽑아줘야죠. 전재수가 나오면 나는 전재수 밀어줄 거예요. 만약에 나오면 더불어민주당 밀어줄 거예요, 이번에는. 힘 있는 여권 시장이 필요하다는 건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깨끗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통일교 돈 받는 거 아니 수사하고 있잖아. 조사를 받아야 그런 사람은. 나오면 안 되지.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현 부산시장에 대한 평가도 엇갈립니다. 잘한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에는 그 많은 일을 다 처리를 못 하거든요.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갈치 시장은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여기조차도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도 당을 보고 뽑겠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구회가 국민의힘이지요. 경력권 아닙니까? 의를 뽑는 겁니다. 그걸 맞았으니까 잘 안 하겠습니까? 이게 마지막입니다. 윤어게인을 못 벗어난 장동혁 대표의 지난주 입장 표명에 민심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국힘을 좀 많이 밀었던 사람으로서 좀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당을 위해서 이제 단합하게끔 자기가 대표로서 이제 많이 포옹을 하고 끌어안아야죠. 당 의원들을. 암만 해도 이번에 질 거야. 서로 쌈질이나 하고 서로 헐뜯고 있는데 뭐가 되겠노. 차라리 기표를 안 하고 그냥 했으면 했지 안 해.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평가받아 왔지만 변화의 조짐도 보이는 부산 민심. 앞으로 100일 동안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곳이자 이번에 특히 더 주목받는 곳입니다. 바로 대전과 충남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전에 이뤄질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대전과 충남 주민들은 특별시로 몸집이 커지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나가는 것도 좀 막을 수 있고 좀 더 도시가 활성화가 되고 아무래도 여기가 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 통합 찬성 의견은 대전이 47%, 충남은 57%였고 반대는 대전이 44%, 충남 34%였습니다. 찬성은 하지만 천천히 가자는 신중론과 국가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한 100일 남겨놓고 이거를 빨리 하는 것보다는 선거 끝나고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을 믿을 수 없다거나
어차피 소외되는 지역은 있을 거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주장을 내세워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통합 추진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꾼 상황. 그래서 통합이 무산되면 국민의힘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의견. 충청남도지사도 그렇고 바뀔 것 같고 대전시장도 이제 바뀔 것 같고 아니 이번에 개혁 못 오면은 국회의원 다음에 200석을 만들어주자 그래요. 민주당이 협치를 못한다며 못마땅하게 보는 시선이 뒤섞여 있습니다. 당 보고 찍어야지. 야당 약하다고 몇 명 안 된다. 야, 너 왜 까불어? 민주당에서 이거요. 끝까지 고민하고 전략적 선택을 해온 지역의 특성 탓인지 아직 특정 인물을 꼽는 시민들은 드물었습니다. 선거철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대전 충남 지역. 통합이 이뤄질지 또는 무산될지에 따라 민심이 향하는 곳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주는 그칠 줄 모릅니다. 하루 만에 전 세계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렸고 대체 카드를 총동원해 무역 협정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관세 자체를 막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조항을 적용하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But the 122 is likely a 5-month bridge during which studies on Section 232 tariffs and Section 301s are done. So, this is more of a bridge than a permanent facility.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122조에 이어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관세 체계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각각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건데 122조와 달리 관세율 상한이 없습니다. 이미 법 적용을 위해 중국과 브라질을 시작으로 각국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So it's exactly the right thing to do. In the wake of this case, we can use other authorities that are frankly very sound and very strong. So we're very confident that we'll be able to continue reconstructing this program. 하지만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나라들은 합의 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협정 승인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다음 주로 예정됐던 무역 협상을 연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 이행을 거부하는 국가들을 본보기 삼아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나라에 대해 보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 하원 법사위가 우리 정부의 쿠팡 수사를 처벌과 차별로 규정하고 대응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오늘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미 하원 법사위에서 비공개 증언에 나섭니다. 법사위 대변인은 소환 배경을 묻는 JTBC 질의에 한국 정부가 국내 경쟁사 이익을 위해 쿠팡을 처벌하고 있다며 대응 입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보복 관세를 발동할 301조의 핵심 판단 기준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여부입니다. 법사위가 쿠팡 사안을 처벌이자 차별로 규정한 점은 301조 발동 요건과 결을 같이 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미 의회가 한국을 제2의 유럽으로 지목했다는 점입니다. 법사위 측은 유럽에서도 봤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유럽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으며 301조에 따른 교차 보복을 압박한 전례가 있습니다.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which we are now concerned is kind of doing the same thing that we're seeing in Europe. 개인정보 유출 사안이 의회 조사와 301조 논의로 확장되면서 우리 정부가 통상 압박을 받는 사이 쿠팡은 그 틀에서 빠져나가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관세 위기 상황을 자사 이익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번 법사위 절차에 쿠팡 측 로비가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맞대응 기조와 쿠팡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오늘 법사위 조사가 행정부의 301조 발동의 근거로 활용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은 새벽 배송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10시간을 일하는 동안 단 1분도 쉴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요. 이런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트로 새벽 배송이 확대돼도 괜찮을지 배송 노동자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상욱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달리고 또 달리고 모두가 잠든 새벽에도 택배 배송은 쉼 없이 이어집니다. 4년차 새벽 배송 기사 A씨의 하루 평균 배송 건수는 280건가량.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구역 특성상 계단이 많은 데다 불법 주차로 막힌 골목에선 무거운 택배를 들고 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역이 더 배송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원래 여기도 뚫려 있는 길인데 그냥 주차하신 거예요. 이러면 여기 다 걸어갔다. 밤사이 A씨의 걸음수는 평균 3만 4천 보가량. 함께 배송에 나선 기자의 심박수는 분당 최대 146회까지 올랐습니다. 배정받은 물량을 소화하려다 보니 세 차례 배송구역을 도는 10시간 동안 식사는커녕 휴식 시간은 전무합니다. 화장실에 가야 할까봐 물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구역에 그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 화장실 가려면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과로사가 잇따르자 쿠팡은 격주 주 5일제를 대책으로 내놨지만 현장에선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리점은 쿠팡이 말하는 건 권고사항일 뿐 지켜야 될 건 아니다. 그럼 격주로 주 5일을 하려면 수수료를 높여라 이거예요? 네, 원래는 10%였는데 13%로 갱신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격주 5일제를 시켜주겠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한 지 5달.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당정은 새벽 배송을 대형마트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과로사 위험을 완전히 없앴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 역시 그런 위험을 갖게 된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메시지에 서울 강남이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호가가 몇 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면 강남의 집값이 1년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재현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최근 전용 면적 59제곱은 25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같은 평수가 29억 원에 거래됐는데 이보다 3억 5천만 원 낮은 가격입니다. 1층들은 좀 싸게 나가긴 했죠. 그래서 단지당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양도세 중과 부과를 앞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호가를 낮춘 매물이 늘고 있는 겁니다.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가격을 팍 깎아서 이제 할 사람들은 대주택자 그런가. 압구정이나 개포 등의 고가 아파트에서도 호가를 수억 원씩 낮춘 매물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서도 지난주 강남구 아파트 값은 0.01% 오르는 데 그쳐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낮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언급한 지난달 23일 이후로 오름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된 모습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여 만에 강남구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남권 중심으로 일부 가격 급매 출현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 강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당분간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내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4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전쟁을 옹호한 듯한 현수막이 걸려 논란입니다. 외교부가 철거를 요청했는데도 떼지 않고 있고 내일은 전쟁을 지지하는 도심 집회까지 연다고 합니다.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정동에 있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건물입니다. 건물 외벽에 붙은 길이 약 15m의 대형 현수막. 러시아어로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사용하던 구호로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상징하는 알파벳 G와 결합해 전쟁을 옹호하는 선전 문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한 나라의 대사관이 다른 나라에서 저런 문구를 표했다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논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논란이 불거지자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대사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측은 오늘 러시아 공휴일인 조국 수호자의 날 등을 계기로 설치했다며 행사가 끝나면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과 무관하다는 취지인데 그러면서도 누구의 감정도 해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얼마 전 한국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위대함을 잊지 않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내일 우크라 침공 4주년을 맞아 전쟁 지지 집회도 엽니다. 1년 전 침공 3주년 때도 지노비에프 대사 주도로 우크라 전쟁 승리를 기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소년공 출신이란 공통점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서로 애정을 드러낸 두 대통령은 수교 67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히토류 등 핵심 광물 개발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 두 정상은 서로 등을 두드리며 5초간 깊은 포옹을 나눕니다.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정통의장대 환영식이 펼쳐지고 룰라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자 이 대통령이 박수를 보냅니다. 서명 예술입니다. 룰라 대통령을 영원한 동지라고 부른 이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개인 인생사도 또 저의 개인 인생사도 참으로 닮은 게 많습니다. 브라질이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또 한국이 브라질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크게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룰라 대통령도 미래 산업과 히토류 등 핵심 광물 개발에 협력하자며 화답했습니다. A maior reserva mundial de nióbio, a segunda de terras raras e grafita e a terceira de níquel, além de outros minerais estratégicos. Temos interesse em atrair investimentos coreanos e empresas coreanas para nos ajudar no processamento de minerais críticos.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1959년 수교 이후 67년 만입니다. 정치, 경제, 민간 교류를 포함한 4개년 행동 계획을 채택했고 한국과 남미 최대 경제 공동체 메르코수르 간 무역 협정 체결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저녁 청와대 상춘제에서 치맥 회동과 시 낭독 공연을 포함한 국빈 만찬을 가집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오늘은 최종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오대영 앵커 혹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예. 봤습니까? 예.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이 많은 분들께 아직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 영화 예고편에 나오는 한 장면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네, 오앵커는 그럼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은데 그 촌장으로 있는 유해진 씨가 이 유배온 어린 단종을 향해 이 왕의 마음에 자신도 있냐라고 물어보는 대목이잖아요. 예. 자, 지난 주말 이 영화를 봤다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목에서 눈물이 났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좀 영화에 빗댄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까지나 정치적 해석이겠죠? 맞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의 마음에 정청래 대표가 없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 대통령 팬클럽 제명인의 마을이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81.3%의 찬성률로 정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을 강제 탈퇴시켰습니다. 이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엇박자를 내며 당내 갈등을 유발했다는 게 이 팬클럽 측의 주장입니다. 예. 정청래 대표도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에서 그 팬덤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정청래 대표잖아요.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재명 당 대표 시절 이 팬덤 정치와 결별을 하라라는 요구에 이 팬덤은 무죄다. 이 팬덤이 부러우면 이재명처럼 실력을 연마하고 지지받을 생각을 하시라라고 했던 게 바로 정청래 대표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 이런 말도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말 국회의원이 잘한다면 팬클럽 회원이 되어주시고 또 후원금도 십시일반 내주시고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결국은 유권자의 몫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4년 후에 또 갈아치우면 되니까. 예, 저 발언 기억이 나네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이 출범식이 민주당에서 열렸는데 자, 이 현장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청래를 제명하라! 정청래를 제명하라! 예, 당원들인가요? 일단 당과 관련된 행사였는데 정확하게 당원인지는 확인할 수 예. 없지만 일단 당과 관련된 행사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민주당 행사에서 당대표를 제명하라라는 이례적인 목소리까지 나왔다. 네. 다음 이슈는요? 네, 다음 이슈는요. 공연은 아무나 하나입니다. 이 전한길 씨가 공개한 3.1절 기념 음악회 홍보 포스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법한 가수의 얼굴도 보이죠. 그런데 다시 공개한 포스터를 보면요.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예, 이게 주말 사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태진아 씨가 빠졌네요. 맞습니다. 이 태진아 씨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 행사 관계자를 만났을 때 이 정치 관련 행사가 아닌 일반 행사라고 했고 이 자신은 시간이 가능하다라고만 했는데 일방적으로 출연을 기정사실화해버렸다면서 속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불참한다라고 밝혔는데 물론 이 태진아 씨가 이 정치 관련 행사에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요. 이 장면 한번 보시죠. 예. 예, 뒤에 새누리당이라고 써 있네요. 네, 2016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축하 공연을 했던 장면인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 전한길 씨와 관련된 행사라는 점에서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종종 보수 진영 행사를 해온 이재용 전 MBC 아나운서도 전한길 씨가 연관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 극우는 제 범위에서 벗어난다라면서 거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참석자 명단에 있던 뱅크 등과 같은 가수들도 이 속속 이렇게 불참하겠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전한길 씨가 다른 가수에게 출연을 해달라고 러브콜을 보냈는데 누군지 들어보시죠. 예. 이런 연예인이 진짜 개념 있는 연예인이죠. 진정성 있는 연예인이고 영혼이 뜨거운 연예인 아닙니까? 우리 최시원 씨 한번 이름 그대로 와주시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예.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씨는 또 왜 등장하는 거죠? 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당일 최 씨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불이필망,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면 반드시 망한다. 또 밑에 있는 글자는 토붕와해, 흙이 무너지고 기와가 무너지듯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는 의미의 글을 올린 겁니다. 예. 자, 이걸 두고 뭐 정확하게 최 씨가 어떤 의도로 올린 건 모르겠지만 이 전한길 씨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그 상황을 직격을 한 거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자, 물론 이렇게 전 씨가 뭐 콘서트에 공연에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은 했지만 뭐 최 씨가 실제로 참석할지는 뭐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긴 그렇죠. 하고요. 자, 그런데 현재까지 예매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매 현황을 보면 총 만석 가운데 650석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공연 불참자가 속출을 하고 있으니까 전한길 씨는 아무도 안 오면 혼자서라도 윤호개인을 외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만석 중에 650석이 지금 예매가 됐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봅슬레이 4인승 최종 8위. 얼음 위 썰매와 함께 밀어낸 건 자신의 한계였습니다. 죽어라 했습니다. 그냥 도해도 뛰고 도하면서도 뛰고 숨이 막힐 때까지도 그냥 뛰었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거는 됐죠. 쏟아온 시간과 마음에 부끄럽지 않기에 결과와 상관없이 제 자신을 믿고 싶다.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500m 21위, 매스 스타트 14위. 전광판의 숫자가 아닌 거울 속 자신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 다음은 더 지독하게 준비하겠다.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매스 스타트
전체 5위. 결과를 끌어안으며 더 단단한 내일을 약속했습니다. 누군가는 노메달이라 했습니다. 누군가는 빈손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토해내도 내달린 시간, 결과보다 과정을 믿은 눈빛, 더 지독해지겠다는 각오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흘린 땀의 무게가 목에 걸리지 못했을 뿐 땀의 온도는 식지 않았고 그 숭고한 이야기는 우리 가슴에 뜨겁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출발선에 설 이들을 향해 다시 진심으로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뉴스룸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